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 앞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부터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오미크론 테스트 기구 등에 대해서 새로운 연방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또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경제는 요즘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면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그를 평가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 이슈들이 있죠. 오늘이 또 미국에서 그 역사적인 어떤 판결이 나온 지 기념이 되는 그럴 만한 날이기도 하고 내일도 역시 워싱턴 DC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제가 밤에 그 잠자기 전과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있는 그 직원들의 가족들을 대피를 하도록 계획을 아마 세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늘 있는 일이다. 이런 그 항상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나토 그 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험성의 비교를 하면은 당연한 것이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특히 박스 뉴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일 아침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족들이 대피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그 요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자발적으로 이제 대피를 하도록 여러 가지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이러한 것을 주선을 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요 며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아주 작게 가끔씩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와 미국과 러시아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도 한창 이제 미사일 서로 말도 오고 가고 하늘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미국을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미국과 북한 간에.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제일 그 잘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짐을 싸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적어도 짐을 싸라는 어떠한 그 본국으로부터의 명령을 받느냐 이것을 보면은 어디까지 왔는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번이 지금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박스 뉴스의 보도가 맞다면 내일부터 미국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들이 군용기를 타고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몇 시간 사이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젯밤부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탄약도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한 20만 톤의 무기류가 도착을 했다고 하고 앞으로 계속 도착을 할 것이라고 하고 발틱 국가들,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벨라루스는 그 우크라이나 내륙에서의 북쪽에 있지만 발틱 해안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협조를 하고 있는 그 벨라루스와는 달리 해서 이제 발틱 국가 그쪽에서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무슨 여러 가지 그 무기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사이에 동원이 된다고 하고 러시아의 전투기도 더 많이 벨라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벨라루스 쪽에서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 예전에 정말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 많이 등장을 했죠. 키예브를 향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동쪽 아니면은 북쪽에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러시아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벨라루스 쪽에서
직진을 해서 키예브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동선이 절약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담은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브레이크스루라고 얘기하는 러시아와 미국의 그 외무장관과 국무장관이 만나서 서로 이 긴장을 줄이려면은, 전쟁이 딱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면은 다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엮이게 되는 겁니다. 수십 개 국가가, 일단 그렇게 멀리 있는 캐나다조차도 나토 회원국이고 이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피하려면은 러시아가 뭐 보여줘야지 된다. 10만 대군을 뒤로 물려야지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죠. 그러면 러시아 외무장관은 아니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줄여야지 되지. 서로 지금 얘기가, 양보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미국과 나토의 정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러시아는요, 아마 나토가 앞으로 20년 동안 새로운 회원국을 한 개의 국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푸틴이 어디까지를 주면은 군대를 물릴지를 아무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조차도. 그래서 내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직원의 가족들이 이제 군용기를 타고 대피를 한다고 미국 쪽으로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불과 8월 말에 이런 것을 겪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러면 미군 비행기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태워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길 밖에는 길이 없어 하고 막 그 비행기 몸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숨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같은 군용기를 보내서 이제 그 직원들의 가족들을 철수를 시킨다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에서 북한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일종의 그런 형태로 하고, 미국도 그래? 그럼 우린 또 철군하고 어디 해보자 하는 형태의 마음가짐을 서로 벼랑 끝으로 그 전술을 보여주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이보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로 인한 동유럽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낮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 시작되기 전에도 참 상상하기 힘든 이유로 전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작이 되고 나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그 전쟁에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때가 많습니다. 전쟁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항상 인간에게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승리를 쉽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데,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전쟁에서의 승리는 항상 치러야지 되는 대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푸틴이 계산을 해야지 될 그런 여러 가지, 전쟁으로서 설령 우크라이나를 손에 쥔다 하더라도 완전히 쥐는 것이냐, 그럼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정치적인 힘과 러시아의 여론의 등돌림이라면,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 있고, 우크라이나 분들이 너무 안 됐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원래 친러시아 세력이 있었고, 함께 러시아에 대항해서 완전히 뭉치지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쉬웠던 그런 건데, 크림반도가 그거잖아요. 바로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뭐 어떠한 그 전략적으로 거짓말도 퍼뜨리고 음모와 이런 것도 퍼뜨리고 하면서, 또 그쪽에 있는 러시아의 심정적으로 오랜 동안 러시아 치하에서, 우리도 합병이 됐었잖아요. 일제 치하. 그 오랜 동안 1922년부터 1991년 독립될 때까지 러시아 치하에서 러시아의 말을 잘 듣고 러시아 세력에 빌붙어서 살았던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91년도 독립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러시아 치하에서 살면서 그 단물을 빨아먹고 산 것이 훨씬 좋아 해서 러시아를 독립된 국가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지 않고 러시아가 다시 지배를 해줬으면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세력들의 힘, 러시아의 힘이 합쳐져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합병이 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맨 아래에 있는 그 크림반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힘을 뭉쳐도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영국 또 무슨 뭐 독일에서 발행되는 또 영어로 쓰여지는 그런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잡지라던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포자기랍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보찬식, 러시아와 한 뭐 5분 거리라고 하거든요. 2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로 따지면 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새벽에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저보다는 1시간 늦게 일어나시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축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미국 돈으로 25달러를 버신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코비드 19에 걸려서 지금 회복 중이고요. 전쟁에 대해서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뭘 내가 걱정을 하겠어? 하는 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것을 조금 이제 살을 붙여서 전해드리겠는데, 러시아도 전쟁을 치르면은 만만치 않은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 한 50만 명 정도가 그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8년 동안 정말 심각하게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는 러시아 쪽에 붙어서 살겠어 하고 그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이런 지역에서 도네츠크, 루안스크 여기서의 공격을 받아서 분리주의자와 싸우느라고 13,000명이 8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생명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을의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은 다 뒤에서 러시아의 여러 가지 그 지원, 코치, 무기 지원까지를 포함을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동족이 13,000명이 숨지면서도 그런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트위스트인 겁니다. 러시아가 조종을 하는 그런 트위스트에서 싸우다가 휴전을 하고, 아무튼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전부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팬데믹 시대에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 세계는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은요, 어찌 보면 인질극에서 이것을 무사하게 그 인질을 구해내려는, 그러니까 인질 협상과 비슷하다고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질범이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총을 겨누고 미국이나 유럽을 향해서, 특히 미국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그냥 러시아에 지금 독립했지만 러시아에 속하게 해.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뭐 부패하고 뭐 이런 그 면이 많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로서는 이제 그 서쪽이고 남쪽이고 이렇게 되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 벨라루스가 있고 뭐 어느 나라가 있고 쭉쭉쭉쭉 그 주변 국가들이 있으면서 폴란드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옆에 독일로 시작해서 쭉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이제 쭉 이제 동유럽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러시아와 붙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러시아는 이게 너무 싫으니까 우크라이나의 머리에 총을 대고 미국과 러시아에 절대로 영원히 이 나토
연합국에 안 한다고 해. 그것은 나중에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나토 연합국이 되면은 모든 나라가 우리가 공격받았다고 러시아를 함께 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영원히 없애게 하라는 그것을 그 리튼 스테이트먼트로 해달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요구를. 이걸 지금 그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유럽연합에서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독일 같은 데는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오일 같은 것을 주고받고 해야지 되니까 참 그 애매한 것이고 이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그 인질극인 것이고 아무튼 애매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돌아가면 우크라이나에도 뭐 IT 전문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방 매체와 이코노미스트 등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짐은 다 싸놓으셨답니다. 떠날 수 있도록 겨울옷도 여름옷도 또 심지어는 인근 리투아니아에서 구한 총까지 들고 이분은 이 IT 전문가는 그 도네츠크와 싸울 때 분리 세력과 싸울 때 총상을 입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이제는 도네츠크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의 군화가 바로 위에서 우크라이나의 동쪽에서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싸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는 참 또다시 현재의 한국도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푼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이 뭐를 쥐고 있지 못하잖아요. 미국과 북한, 중국이 쥐고 있고 심지어 휴전협정하고 종전선언하는데도 한국은 역할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 유엔군 사령부와 중국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경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는 전쟁 가능성이 있는 그 타이밍의 리더잖아요. 그러기에는 좀 약하기도 하고 또 국민을 통합을 못 하잖아요. 러시아라는 국가에서 우리 다 같이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지 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생명을 내놓고 싸운 게 국내에서는 통합이 안 됐죠. 동쪽에서는 러시아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실은 푸틴의 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가 하는 지금 뭘 하겠다고 하는가 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점령을 하긴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그런데 그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려면은 그 바다를 통해서 한 그게 얼마라고 하던가요? 길이가 제법 그 긴 길이를 이렇게 건너가야지 되거든요. 바다를 꼭 건너간다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 사이에 육지의 길로 이렇게 쭉 가야지 되거든요. 가야지만 크림반도로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크라이나에 너무너무 중요한 항구들이 있는 겁니다. 항구들을 통해서 가든가 이쪽 내륙 쪽으로 가서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쪽 바다 이쪽으로 정말 완전한 물 쪽으로 가든가 해야지 완전하게 크림반도를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러한 그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유를 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인데 지금 1월 초에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러시아와 미국이 만났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그때도 우크라이나는 그 만나는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일인데 우크라이나가 주체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1년 취임을 맡고 연설을 할 때 뭔가를 애매모호하게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러시아가 약한 것으로 침공하면 우리가 약하게 대응을 하고 강하면 강하게 대응하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니 러시아 같은 거대한 그 국가에서 작은 나라를 침공을 하는데 약하고 강하고가 어디 있어? 라고 막 발을 동동 구르니까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하잖아요. 국경을 넘으면 그것은 침공으로 간주하고
모든 대가를 러시아는 치를 것을 각오하라 하고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또 무력하다 해서 그 대통령조차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짐을 싸놓고 피난 준비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정말로 아주 힘든 상황이고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 당사 국가가 굉장히 강하고 단결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아직까지도 외교적인 문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일부터 팍스뉴스의 보도가 맞다면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미국인 그 직원 가족들은 대피를 하게 됩니다. 미국 쪽으로 탈출이죠.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를, 이제 2월 말이 지나고 나면 현재로서는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뭔가 대처 능력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잦아들 때쯤 돼서 국제 정세에 관해서 빅 뉴스가 터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코비드 19에 대해서는요, 전화번호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15일 날 한다고 하고 하루 조금 일찍 했는데 15일 날, 그것은 테스트 기구 신청하는 거죠. 예, 19일 날 한다고 하고 18일 날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한다고 하고는 화요일에 한 것 같은데, 그 테스트 기구를 우정국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covid.gov 빅토리아 할 때 코비드 test.gov로 하면 바로 우정국과 연결돼서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럼 한 가정에, 제가 지난번에 잘못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4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약국이나 소매업소에서 살 수 있는 그 한도는 똑같았습니다. 8번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이 4번은 보내주고 8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1인당 한 달에 8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그리고 해봤자 4번 테스트할 것을 준다고 하면은요, 한 사람 쓰기에도 모자랍니다. 물론 이제 약국이나 소매업소에 가서 또 8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약국에 가서 무료로 바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은 보험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가 나중에 환불받아야지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가정으로 오는 게 4개 테스트는 한 사람이 쓰기에도 부족한데, 보통 미국에서 그 히스패닉계는 3분의 1이 가정당 적어도 함께 살고 있는 한 주소에 5명이고, 아시아와 흑인의 4분의 1도 25%도 적어도 5명이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요 25%, 나머지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분 살고 계시는 가정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은 백인만이 5명 이상 살고 있는 가정은 17%, 그래도 예상보다 많죠. 시골이 있으니까는요. 17%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자가, 이렇게 볼 때 인구도 그렇지만 인터넷 사용자도 백인은 많은데 집에 다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든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이러면은, 그게 또 인터넷이 없는 가정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27%,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20%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주문한다는 게 물론 휴대폰이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여기서 차이가 오는 거죠. 인종별로.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전화번호를 하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전화를 거시면은 150개 언어니까 당연히 한국어가 있죠. 이거 코비드 테스트 이거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150개 언어가 돼 있어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동부 시간으로니까 서부 시간으로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네요. 일주일에 7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테스트 기구를 한번 신청을 하시면 주소 한 개당 하나만 이거 체크업을 한답니다. 주소 하나당 그 한 번 그 4개를 보내드린답니다. 전화번호를 불러드립니다. 1-800-232-0233 1-800-232-0233 화면에 적어 놓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뭐 이건 네 번 테스트할 것밖에 안 되니까는요. 현재 나중에 늘린다고 하지만 만약에 약국이나 소매업소에 가서 환불을 받으신다고 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험회사는 아주 쉽게 뭐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그 약국 시스템과 큰 약국이겠죠. 이것도 해놓은 그런 곳도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메디케어를 통해서는 안 되고요. 6,100만 명, 또 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3,100만 명도 있고 뭐 그것도 또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닙니다. 주마다 또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몇몇 보험회사는 직접 이 약국 시스템, 체인 약국이죠. 연결을 해서 뭐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미 다 솔드아웃 돼서 없는 상태인 경우도 많고 나중에 그 양식을 다 저 뭐 페이퍼로 뭐가 있나 봐요. 페이퍼로 이렇게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적고 뭐 영수증을 뭐 첨부를 하고 이래서 보내야지 되는 게 대부분이고 온라인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이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애트넘 이런 보험회사만 온라인으로 뭔가를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한인회 같은 데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리저리 해서 소수 인종들은 컴퓨터 보급률이라든가 아니면 영어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코비드 19 바이러스는 99%가 오미크론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는 이 델타에 관해서 질병통제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스터샷의 영향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은 65세 이상이실 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하실 확률이 뭐 49배나 낮아진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65세 이상 분들이 코비드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49% 높아진다였어요. 그런데 방송 끝나고 나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종을 하신 분이라면은 그 이제 90% 이상 오미크론 변이로도 병원에 입원할 그럴 그 확률을 90% 이상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이제 관계 당국에서 3번까지 접종을 해야지만 완전한 접종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어디에서는 뭐 39%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마도 25%에서 한 30% 정도만 미국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끝내신 것 같고요. 어제 연방 판사가 또 역시 방송 끝나고 나온 건데 텍사스주의 남부 지방 판사입니다. 제프리 브라운이라는 판사가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연방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의무화시킬 권한이 없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한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건 권한이 없는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주일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의 판결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연방 대법원은 민간 기업에서 직원이 1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 한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네거티브 반응을 보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지원을 받는 의료업계에서 일하는 의료 스태프들에게는 연방 정부가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라고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작게 1천만 명에서 많게 2천만 명에 해당되는 의료진들에게는 연방정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판사의 이 말은 완전히 맞진 않고요. 이 판사는 텍사스의 대법원에서도 일했고요. 연방판사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주지사가 백신 접종 의무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 더 이상 의무화하지 않겠다 해서 그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대학교에서도 이미 뭐 어떤 대학은 95% 이상, 90% 이상 학생들도 직원들도 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맞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그 같은 의무화가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아니면 해고당하니까요, 발표가 나고 나서 9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뭐 예외, 작게지만 예외를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98%가 이미 백신 접종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데 해당이 되겠죠. 스타벅스가 연방 대법원이 직원이 뭐 100명 이상인 곳에 백신 접종을 하라고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뒤에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받아라 하는 그것을 이제 의무화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어떤 분이 저에게 길게 아주 성의 있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그분의 주장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무 백신 접종만 강조를 하고 백신 접종 부작용을 제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서 숨진 유명인은 얘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유명한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께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백신 접종을 받아서 정확하게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인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께 어느 분이에요? 하고 물어보려고 답장을 하려고 했더니 맨 뒤에 뭐 답장 원치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게 없잖아요. 특히 약에 관한 한, 누가 고혈압, 저혈압, 혈압에 관해서 약을 드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누가 다른 당뇨, 또 투석 같은 것을 어느 분이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시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베네핏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해서 백신을 그 부분에서 봐야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백신 접종으로 여러 가지로 어떠한 부분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작은 것을, 심지어는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차가버섯을 드시고도 암 예방이 뭐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도 이틀 먹었더니 나는 부작용이 확 나오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뭐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코비드 19 변이 오리지널로 미국에서 2년 만에 사람이,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횟수로는 3년째지만 86만 명이 숨졌습니다. 86만 명이 숨졌는데 이 백신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과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뭐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정상 매체에서 왜 그걸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모를 정도면 이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겁니다. 팍스에서 난리가 났겠죠. 뉴스맥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백신 접종 때문에 숨졌다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은, 모든 약은 정말로 부작용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약 전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보다 좋은 작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narrow minded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보통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뭐 70%, 80% 이상은 제가 지금 드리지 않아도 되는,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꼭 그런 작은 것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메일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워싱턴 DC에서 역시 백신에 대해서 대규모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신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내일은 그렇게 하면은 아주 반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를 한다 하는 시위를 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뭐 수만 명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가문의 그분은 뭐 Children's 그 Health Defend 그 디펜스 펀드라고 해서 이 코비드 19 이전부터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미국에서 시위할 때는 허가 받고 시위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요. 페이스북 같은 데도 정책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뭐 백신에 반대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검열을 피하려고, 저는 그게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서 아직 저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있는데, 막 말도 사람 이름도 뭐 바이든도 이상하게 그려놓고 백신도 이상하게 말하고, 또 뭐 백신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이 먹는 무슨 간식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는 말을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는가. 심지어 제가 하나가 삭제됐다니까요. 제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신 접종을 오히려 장렬한다면 장렬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세계적인 지금 의학계의 과학계의 패턴인 겁니다. 트렌드인 겁니다. 그들의 아주 세계에서 정말로 뭐 믿고 그렇게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분들이 백신 접종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의학에 대해서 무슨 상식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백신 접종에 반대를 했다고 저의 그 유튜브 방송분이 삭제됐다니까는요. 하나가 지난 7월 10일에 방영됐었던 것이 삭제가 됐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백신을 뭐 아이들이 먹는 무슨 간식으로 부른다던가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막 이상하게 쓴다던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지금 백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요리조리 막 그 피해가면서 하는 그런 아무튼 그런 건데, 내일 대규모 시위를 워싱턴 DC에서 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대통령의 1주년은 여러분들께서 그다지 재미있어 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길게 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경제와 연관돼서 간단히 그 랩업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지지율은 AP통신의 지지율로도 최저인 43%까지 내려갔고,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 또 경제, 코비드, 아프가니스탄 이런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미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의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인상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경기부양책 체크머니를 풀어서 그렇다. 체크머니 풀기 시작한 게 트럼프 때부터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많이 풀으라고 했어요. 2,000달러 풀으라고 했어요. 1,200달러, 뭐 1,200달러, 600달러 그랬었던가요? 전 기억이 뉴스를 그렇게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몇 번 있었고 또 주정부에서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한국은 인플레이션 없습니까? 한국도 인플레이션 대단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크고, 캐나다도 2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고 물가 상승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은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에도 1년 전에 비해서 5% 많이 상승된 거 사실입니다. 지난 그 40년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39년 만에.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다른, 제가 무슨 뭐 영국이나 터키나 뭐 캐나다나 일본 다 한국 말씀드렸지만,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보수 나라건 진보 나라건 다 인플레이션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더한 나라는 지금 터키하고 브라질밖에 없다니까요. 미국 남쪽에 브라질과 대륙 저쪽에 터키밖에 없고, 다 세계적으로 식료품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인상 자체를 가지고 바이든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바이든의 책임이 얼만큼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럼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물가 인상이 되는가? 사람들이 요즘 물가를 뭐를 쓰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는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질 않잖아요. 제조업을. 생활 필수품을. 생활 필수품은 코비드 시대이건 아니건 계속 사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중국과는 관세 문제까지 걸려 있죠. 다른 나라, 멕시코. 지금 물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 코비드 때문에. 그리고 그쪽 나라에서도 처음에 제조부터 막혀 있습니다. 공장부터 문 닫았어요. 그런데 기껏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 걸리고 어디서 또 머물고 미국에 와서 항구에서 또 머물고 그러면 또 항구 보관료 또 내야지 되고 이러니 다른 나라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다가 쓰는 미국으로서 물가가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수입품에 많이 의존하고 공급망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롱비치 항구에서 풀어서 가지고 왔어요. 마켓까지. 아니 또 누가 오미크론에 걸려서 선반에 진열을 할 진열공이 없네요. 이런저런 상태로 그러면 나와서 일 좀 해줘. 부탁하려면 또 돈 더 줘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미국은 경기 회복률 자체는 뭐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있고 주식시장 올해는 아마 이렇게 되기 힘들겠죠. 지난해 27% 올랐고요. 실업률 3.9% 정도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년 평가가 그렇게 낮지만 1년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다른 나라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사회주의자 대통령 스페인 총리도 인기율 엄청 낮거든요.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인기율도 저바닥입니다. 그럼 보수적인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지금 인기 좋습니까? 그 우파는 어때요? 우파 브라질 대통령 인기 좋습니까? 이게 사회주의 총리이건 중도파 대통령이건 보수파 총리이건 아니면 우파 대통령이건 지지율 다 40% 아래입니다. 바이든보다도 더 낮아요. 이게 팬데믹 시대 모든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어려움이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바이든이 재선에 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48%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28%만이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기가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 밖에 사회적인 문제는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뉴저지주에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에 이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퍼시픽 아일랜더의 역사에 대해서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것이 미국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이건 팬데믹이 준 선물이에요. 팬데믹 때 하도 뭐 중국 바이러스 하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매맞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확 캠페인이 일어나고 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된 주도 지난해였잖아요.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플로리다주에서는 자꾸만 학교에서 뭐 비교 인종 하면서 뭐 예전에 노예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백인이 흑인을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그 비교 인종 이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백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나와 똑같은 인종이 과거에 그 같은 일을 저질러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백인들이 그런 것으로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maybe
비교 인종 이론을 학교에서 더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뉴저지처럼 진보적인 주, 소수인종도 웰컴 하는 그런 주에서는 이렇게 소수인종, 에이시안 아메리칸 소수인종에 대해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언제 왔고 어떠한 역사적인 기여가 있었으며 하는 것을 또 고통은 무엇이었고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 뭐 일부 소수인종 뭐 쿠바계 이런 사람들은 힘을 많이 받고 있죠.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 뭐 연방 상원의원까지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또 백인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 플로리다주이고 분위기가 다르다.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무슬림 남성은 있는데 여성으로서 최초의 연방 지방법원 그 판사가 지명됐다는 거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도 이게 이제 민주당 정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투표 자유법 통과가 실패됐다는 것. 민주당도 완전히 50명이 힘을 합치지 못했습니다. 2명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토론만 하고 투표 못하도록 하고 논의도 못하도록 하게 막는 그런 것이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룰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된다 하는데 거기에 딱 이제 조 맨싱과 크리스티나 시네마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연방 대법원이 로 앤 웨이드 전국적으로 낙태를 그 합법화한 판결을 내린 지 49년이 되는 때입니다.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49년 뒤에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진 오늘의 미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또 하나는 제가 오늘의 그 뉴스 속의 그 영어 표현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 투표법과 관련해서 그게 통과되지 않아서 왜 뭐 할러데이도 아니고 그리고 우편 투표도 힘들게 하고 부재자 투표도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마련하니까 투표하는데 나 아마 못할 수도 있어 일하는 스케줄이 빡빡해서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했을 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 기자에게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그 미국인들처럼 그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frican American voters are voting in just as higher percentage 하면서 as Americans. 그러니까 African American as Americans 하니까 처럼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죠. 이 백인 나이 많이 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흑인과 백인을 갈라치기를 한다. 이랬을 때 많은 반응이 나왔지만 반감 섞인 반응, 의회에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들이 반감을 했는데 지금 한 후보,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에서의 하원 의원이기도 하고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지금 출마하고 있는 말콤 케냐타라는 분입니다. 말콤 케냐타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미치 매코넬의 그 리막스는요. 그것은 as a dog whistle,과 같다. dog whistle. 그 강아지에게 그 whistle 부르는 그런 거와 같다고 하는데 이 dog whistle이라는 것을 그 미국에서 특히 이제 정치 뉴스에서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여름 같은 때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고 할 때 뭐 바퀴벌레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음파 같은 것을 조절을 한다고 밖에 그 이 집 안이 아니라 바깥쪽에 뭔가를 전파를 이렇게 해서 어떠한 형태의 그들만 알아듣는 그런 거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그런 것을 해서 그들을 이제 쫓아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dog whistle 같은 것도 뭐 어떤 형태로 dog만 알아듣는 뭐 그런 형태로 조정을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 dog whistle를 불었다고 할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이 사람 정치계에서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은 상관도 안 하고 이 dog whistle 부는 것 아주 다른 사람이 분노하거나 분노하지 않거나 상관도 않고 자신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룹 그 그룹만 들릴 수 있는 소리 그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투표율이 높아 as 아메리칸처럼 미국 사람처럼 흑인들은 미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높아. 그럼 미국 사람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미치 매코넬이 만약에 타겟을 화이트 또 공화당 지지 기반으로 했다면 그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른 쪽에서 얼마나 분노하든 안 하든 모르겠어요. 미치 매코넬이 상관 안 하고 저쪽을 자극시키고 분노시키고 또 뭐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럴 때 이제 덕비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노라면 어디에 포커스가 가냐면은 한국 선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합니다. 그 내용보다도. 그런데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네.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어머 후보들이 이래 이렇게 나와 하는 거 보면 야 저것밖에 안 돼. 나라가 저것밖에 안 돼. 후보들이 사람이 저렇게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는 하나의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대선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